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여사님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더위와 자제가 뒤섞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남편 이민주는 그 옆에 앉아 역시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우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고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다. 얘야, 이리 와보렴. 엄마가 발표할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갈아 신고 다가갔다. 탁자 위에는 눈에 띄는 붉은색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눈부셨다. 김숙자 여사와 유정훈 선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어머니, 이게 대체. 나는 정말로 놀랐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다.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 은퇴한 유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 가깝게 지내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하실 줄은 몰랐다. 어머, 우리 맏며느리 놀란 것 좀 봐. 시어머니는 웃으며 내 옆 소파를 툭툭 치며 앉으라고 했다. 나하고 유 교수님하고 둘 다 나이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났는데 더 끌고 싶지 않더구나.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서 하기로 했다. 시그니엘 서울이라니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 아닌가. 나는 무심코 남편을 쳐다봤다. 그는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어머니께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나는 마음속 의심을 억누르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유 교수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었다. 유 교수님은 교양 있는 분이고 연금도 많고 자식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으니 조건은 말할 것도 없지. 이번 결혼식 그분이 꼭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하셨어. 그녀는 청첩장을 집어내 손에 쥐어주었다. 너는 우리 이씨 집안 맏며느리니 그날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나하고 내 유아저씨 체면 좀 세워줘야 한다. 아, 맞다. 내 생일 때 내가 사준 그 샤넬 원피스 입고 오너라. 지난번에 내 친정 갈 때 입었던 그 낡은 코트 같은 건 입지 말고 남들이 보면 비웃는다. 나는 묵직한 질감의 청첩장을 쥔 채 마음이 복잡해졌다. 시어머니는 늘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이번 재혼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치르시니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들뜬 모습을 보니 차마 입 밖으로 쓴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신이 나서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유 교수님이랑 이미 둘러봤어. 거기서 제일 큰 그랜드 볼룸으로 예약했지. 메뉴도 내가 직접 정했어. 전부 최고급으로. 킹크랩, 신선로 같은 메인 요리 하나도 빠지면 안 되지. 그녀가 호화로운 결혼식 계획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것을 들으며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정도 규모라면 평범한 은퇴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남편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어머니가 행복을 찾은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지쳐서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을 때 나는 겨우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볼 기회를 찾았다. 여보,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유 교수님이 전부 내시는 거예요? 남편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유 아저씨 쪽에서도 당연히 성의 표시를 하시겠지. 우리 자식들도 좀 보태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정하면 돼. 아무튼 엄마가 기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여보, 당신 뭘 걱정하는지 알아. 걱정 마.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셔. 그리고 우린 장남, 맏며느리잖아. 이런 큰일에 빠질 수 없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어머니는 결코 분수를 아는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는 거절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심란했다. 그 샤넬 원피스, 작년에 시어머니가
내게 준 생일 선물이었다. 그때 굳이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사온 정품이라며 돈이 꽤 들었다고 강조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나는 한숨을 쉬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 결혼식인데 설마 너무 심하게 하시겠어? 시그니엘 서울 호텔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높이 솟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유니폼을 입고 표준화된 미소를 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갔다. 시어머니의 결혼식은 이곳에서 가장 큰 연회장인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나와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 홀 안에는 이미 많은 하객이 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올린 채 금태 안경을 쓴 점자는 신사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가 바로 유 교수님인 듯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내가 이제껏 본 적 없는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 우리를 보자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었다. 어머나, 우리 큰아들이랑 며느리 왔구나. 이리 와서 유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명백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우리가 다가가자 유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 샤넬 원피스의 시선을 몇 초간 고정하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됐어. 내 체면 깎아먹진 않겠구나. 오늘 오신 분들 다 점잖은 분들이니 너희들 하나같이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또다시 바람처럼 다른 하객들을 맞으러 갔다. 남편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봐,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유 아저씨도 참 좋은 분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식은 곧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단상에서 감동적인 말을 하고 조명은 로맨틱했으며 음악은 부드럽게 흘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직원이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시어머니가 말한 전부 최고급으로가 무슨 뜻인지 실감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인당 하나씩 놓인 정교한 금색 탕기였다. 뚜껑을 열자 진하고 향긋한 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안에는 전복, 해삼, 송이버섯 등 온갖 귀한 식재료가 들어있었다. 어머나, 이거 궁중신선로 아니에요? 이 한 그릇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유 교수님 댁에서 정말 돈을 아끼지 않으셨네. 내 옆에 앉은 먼 친척 이모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다. 이 테이블에만 10명인데 이 탕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터였다. 내가 계산을 마치기도 전에 메인 요리가 나왔다. 거대하고 붉은 빛깔에게 한 마리가 접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테이블에 놓였다. 누가 봐도 킹크랩임을 알 수 있는 위용이었다. 킹크랩이다. 남편의 사촌동생 이강민이 큰 소리로 외쳤다. 형수, 이것 좀 봐요. 이렇게 큰 킹크랩은 수산시장에서나 봤는데 한 마리에 30만 원은 좋게 하겠어요. 마침 시어머니가 유 교수님과 함께 우리 테이블에 술을 따르러 왔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활짝 핀 꽃처럼 더히 만만해졌다. 너희들 촌스럽긴. 오늘이 나하고 유 교수님 좋은 날인데 어디 평범한 음식으로 대접하겠니? 이 킹크랩 얼마든지 있으니 다들 마음껏 먹어라. 남으면 싸가도 좋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여러 명의 직원이 닫힌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카트 위에는 똑같은 금색 탕기와 킹크랩이 담긴 큰 접시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그 양을 보니 내 눈꺼풀이 절로 떨렸다. 이건 절대로 20, 30 테이블 분량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어머니 대체 몇 테이블이나 예약하신 거예요? 음식량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사촌동생과 건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내 손을 아무렇지 않게 뿌리치며 말했다. 아, 당신은 뭘 그렇게 신경 써. 유 아저씨도 기뻐하시고 엄마도 행복해 하시는데 그럼 됐지.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좀 성대하면 어때?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마. 우리 테이블에 술을 따를 차례가 되자 시어머니는 특별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온 연회장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연우야, 오늘 음식 입에 맞니? 엄마가 특별히 제일 좋은 걸로 시켰단다. 너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다 알지?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유 교수님은 옆에서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럼요. 다들 즐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흥분으로 붉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얼굴과 덩달아 뿌듯해하는 남편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입안의 말을 삼켰다. 주인은 시끄러운 소음,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아청과 칭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점점 퍼져나갔다. 이건 기쁨의 범주를 한참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값비싼 신선로를 한 입 먹었다. 맛은 분명 기가 막혔지만 목이 메는 기분이었다.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하객들은 술과 음식에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유 교수님은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배웅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억지 미소로 뻣뻣해진 얼굴을 문지르며 어린이 놀이방에서 지쳐 잠든 아들을 찾아 이 불안한 축제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내가 막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왔다. 하객들을 대하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 앞으로 곧장 걸어와 새로 산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연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점점 조용해지는 홀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하객들도 거의 다 갔으니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지. 너는 우리 이씨 집안 맏며느리고 제일 철이 들었잖니. 이 계산서 네가 가서 결제 좀 하거라.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펼쳐보니 맨 위에 시그니엘 서울 호텔 결제 명세서라는 굵은 글씨가 바늘처럼 내 눈을 찔렀다. 내 시선은 아래에 빽빽하게 적힌 항목들을 빠르게 훑었다. 장소, 대관료, 서비스료, 음식, 주류.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피가 순식간에 머리로 솟구쳤다가 이내 쫙 빠져나가며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총 결제 금액 3억 80만 원. 그 숫자는 뜨겁게 달궈진 인두처럼 내 손가락을 지지는 듯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맹렬하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목소리가 절로 떨렸다. 어머니, 이게 3억이 넘어요? 이 계산서를 왜 저한테? 시어머니는 딸깍 소리를 내며 핸드백을 닫았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책망의 어조로 말했다. 얘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오늘 이 규모 너도 다 봤잖니? 킹크랩 100마리, 신선로 100그릇, 술이며 장소며 서비스며 어느 것 하나 최고급 아닌 게 있었어? 이 정도 돈이 뭐가 대수라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그 안에는 더 강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너는 맏며느리야. 맏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철 좀 들고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니? 설마 하니 갓 결혼식 마친 이 늙은이나 내유 아저씨더러 이걸 계산하라는 거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서 가봐. 꾸물거리지 말고 격리팀에서 기다리고 있잖니. 나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쇠판처럼 무겁게 느껴져 손가락이 부러질 것만 같았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친척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탐조등처럼 나에게 쏟아졌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돈은 저희가 낼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머니 결혼식이시고 그리고 전에 유 교수님이. 전에는 전이고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지금 계산서가 여기 있잖니? 민준아, 이민준. 이리 와서 내 마누라 좀 설득해봐라. 남편은 아까 구석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재빨리 달려왔다. 그는 내 손에 들린 계산서를 힐끗 보고는 얼굴에 스쳐가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췄다. 그리고는 곧 태어난 척하는 표정으로 내 팔을 잡아 아무도 없는 휴식 공간 쪽으로 끌고 갔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애원이 섞여 있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린 장남이고 맏며느리잖아. 이럴 때 힘을 보태지. 언제 보태겠어? 봐. 오늘 이렇게 많은 친척, 친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엄마 체면 깎아드릴 순 없잖아. 일단 돈을 내고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나와 한 침대에서 수년을 함께한 이 남자를, 그의 눈 속에 담긴 회피와 조급함을, 내 마음은 차갑게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그렇다면 이 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맞춘 것이었다. 나 혼자만 바보처럼 이 상황에 내몰려 이 터무니없는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3억 원짜리 종이를 손에 꽉 쥔 채 손톱이 종이를 뚫을 것만 같았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분노와 냉기가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남편은 나를 연회장 옆 휴식 공간으로 끌고 갔다. 두꺼운 문이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그의 얼굴에서 애써 꾸며낸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조급함과 짜증, 심지어는 창피함에서 비롯된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우, 당신 아까 그 태도는 뭐야? 그는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말투가 매우 공격적이었다. 엄마가 결제하라고 하시는데 이리저리 빼기나 하고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야?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잖아. 나는 조급함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내 태도가 어땠다고? 나는 그 계산서를 거의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민준, 똑똑히 봐. 이건 3억이야. 30만 원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더러 이걸 결제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우리 무슨 수로 이걸 내? 합리적이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남편은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난리만큼 키워주셨어. 이제 엄마가 재혼해서 행복을 찾으셨는데 좀 성대하게 치렀다고 자식된 도리로 힘 좀 보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당신도 엄마 연금 뻔히 알잖아. 유 교수님 쪽은. 아, 됐고. 아무튼 이 돈은 우리가 내야 해. 이건 체면 문제라고. 체면? 나는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극도로 억누른 목소리가 떨렸다. 이민준, 우리 집, 돈, 전부 어머니가 대박난다고 하셨던 그 사업에 묶여 있잖아. 지금 우리 통장에 다 합쳐서 4천만 원은 있어? 말해봐. 이 3억을 어디서 만들어내? 장기라도 팔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그 속에는 역겨울 정도로 자기 합리적인 타협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연우야, 여보, 진정해. 방법은 다 있어. 봐, 당신 어머니, 장모님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 위치도 꽤 괜찮고. 그리고 연금도 꽤 높으시잖아. 한 달에 200만 원은 넘게 받으시지? 혼자 쓰시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가 감히 우리 엄마의 노후 자금과 집에 손을 댈 생각을 하다니. 그가 아직 사람인가?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말할수록 자신의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심지어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이만큼 생각한다는 위선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우선 장모님께 급한 대로 좀 빌리는 거야. 일단 이 고비만 넘기면 되잖아. 장모님은 당신 하나뿐인 딸인데 그 돈이 나중에 다 당신 돈 되는 거 아니겠어? 먼저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지. 일단 이 계산서부터 결제해서 엄마랑 유 아저씨가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은 막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갚아드리면 되잖아.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민준, 나는 날카롭게 그의 말을 끊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추위 때문이기도 했다. 너 양심도 없니?
그건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 평생 모은 재산이고 보금자리라고. 내 엄마 체면 세우겠다고 3억짜리 판을 버려놓고 우리 엄마 뼈골을 빼먹을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너 사람 맞아? 서연우, 말 좀 가려서 해. 남편도 창피함에 화가 치민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뭐가 뼈골을 빼먹는다는 거야? 그냥 잠시 융통하는 거지. 살다 보면 다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 아니야? 넌 오늘 우리 엄마가 망신당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우리 씨 집안이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 싶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소름이 돋았다. 그의 눈에는 협박과도 같은 강요가 서려 있었다. 그냥 내 말 한 번만 들어. 장모님께 전화해서 일단 돈부터 빌려. 당신은 이 집 며느리야. 이 집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철 좀 들어. 응? 내가 부탁할게. 철 좀 들어라. 나는 그의 눈앞에 있는 당연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 체면을 위해 내 친정을 거덜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추악한 모습을.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와 망설임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날카로운 얼음으로 변했다. 나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너무 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뒤로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내 손이 주머니 속 차가운 휴대폰 케이스에 닿았다. 어제 오후 시어머니 댁에 물건을 전해드리러 갔다가 문 밖에서 우연히 그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무심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었다. 하늘도 그들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똑바로 서서 심호흡을 했다. 얼굴에서 모든 분노와 격정이 사라지고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평온함만이 남았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고 또 저 멀리서 고개를 내밀고 우리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의 힐난과 시어머니의 재촉하는 눈빛은 마치 두 개의 차가운 송곳처럼 나를 찔렀지만 오히려 나를 완전히 냉정하게 만들었다. 아직 흩어지지 않은 하객들과 일부 직원들까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철없는 맏며느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꺼내들자 다시 재촉했다. 연우야,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니? 어서 가서 결제하라니까.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니? 그 말투는 마치 나에게 동네 슈퍼에 가서 간장 한 병 사오라고 시키는 것 같았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며 다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여보, 내가 부탁할게. 일단 대의를 생각해서. 대의? 나는 맹렬히 고개를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아까 그 벼락 맞은 듯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조롱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이 그들을 향하게 했다. 손가락은 재생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이민준 씨, 두 분은 입만 열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제가 맏며느리니 철 좀 들라고, 이 씨 집안 체면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 테이블에서 짐을 챙기거나 일부러 꾸물거리며 구경하던 친척들이 듣기에 충분히 선명했다. 그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제 오후 어머니 댁에서 두 분이서 어차피 서연훈의 엄마 연금도 많고 낡은 아파트도 있으니 이번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든 개덜어내라고 하자. 걔는 감히 거절 못해 라고 상의하시던데 그건 대체 무슨 뜻이죠?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재생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특유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민준아, 걱정 마라. 서연우개가 감히 돈을 안 내겠어?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집 사람이야. 걔네 엄마 돈, 나중엔 다 너희들 돈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지. 내일 네가 걔를 닥달해. 내가 시켰다고 해. 이 계산서는 무조건 걔가 내야 한다고. 만약 싫다고 하면 이혼하자고 겁을 줘. 애 때문에라도 분명히 꼬리 내릴 거다. 곧이어 남편의 느끼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알겠어요. 다 계획해뒀어요. 걔가 말 안 들으면 저한테도 방법이 있죠? 장모님 연금 통장 어디 두는지도 제가 알아요. 그때 가서 녹음은 계속해서 그 추악한 계산들을 재생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연회장 구석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듯했다. 방금 전까지 홍조를 띠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목에서는 컥, 컥 하는 소리만 났을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남편은 더욱 심했다. 마치 순식간에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다. 내가 감히 녹음을 했을 거라고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공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표정이었다. 아직 자리를 뜨지 않았던 몇몇 친척들의 얼굴 표정은 호기심에서 극도의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로 바뀌었다. 그들의 시선은 얼음장 같은 칼날이 되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몸을 사정없이 베어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경멸의 쯧쯧 소리를 냈다.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정지 버튼을 눌렀다. 눈앞에서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모자를 보며 내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전례 없는 해방감과 냉철함이 온몸을 채웠다. 그런 철든 며느리, 나는 또박또박 그러나 침착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당신네 이씨 집안에는 저 서연우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 죽음과도 같은 정적은 아마 3초 정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치 끓는 기름에 찬물이 튄 것처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김숙자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마침내 숨통이 트인 듯 처절하기 짝이 없는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내 얼굴과 휴대폰을 향해 날아왔다. 그 기세는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 같았다. 서연우,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녹음을 해? 날 모함해? 내가 너랑 끝장을 보겠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방금 전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시장통 안악내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옆에 서 있던 평소 온화하시던 둘째 이모부님이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숙자씨, 숙자씨, 진정해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제가 날 모함하잖아. 저 녹음은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한복은 비뚤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 쓰기 싫어서 저러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년이에요. 바로 그때 더욱 위험있고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김숙자 씨, 유 교수님이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이든 하객 몇 분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금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아직 반쯤 남은 와인잔을 든 손은 힘을 너무 준 나머지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충격, 실망,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 녹음에 나오는 말들, 어차피 서연운의 엄마 연금도 많고 낡은 아파트도 있으니 이번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든 개덜어내라고 하자. 이 말들 전부 사실입니까? 유 교수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망치처럼 한자 한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밝혔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변명까지 산산조각냈다. 당신은 나에게 입만 열면 결혼식 비용은 아들과 며느리가 당신에게 효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잖소. 이게 당신이 말한 자발적인 부담이요? 이게 당신이 말한 자식들의 작은 성이란 말이요? 나를 바보로 안 겁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목이 졸린 듯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유 교수님을 보며 극도로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여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함정이라고? 유 교수님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옆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와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저 녹음에는 당신네 모자가 어떻게 며느리를 닥달해서 친정 돈을 빼내려 했는지, 어떻게 이혼으로 협박하려 했는지까지 똑똑히 녹음되어 있어.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감히 변명을 한단 말이오? 그는 주위에 어안이 벙벙한 손가락질하는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전례 없는 수치심과 분노가 가득했다. 목소리에는 통한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나 유정훈,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했소. 그런데 말년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이런 추잡한 꼴을 당하게 될 줄이야. 내 얼굴에, 우리 집안 조상님들 얼굴에 똥칠을 했소. 내가 내 연금까지 다 꺼내서 당신 체면 세워줬더니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거요? 내 신뢰를 이용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민 거냐고.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세차게 손을 뿌리쳤다. 잿빛이 된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 온 젊은 사람, 아마도 조카인 듯했다에게 소리쳤다. 우린 간에 이런 곳, 이런 사람 단 1분도 더 있고 싶지 않아. 그 젊은이는 급히 다가와 분노로 휘청거리는 유 교수님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단호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발에 걸린 한복자락에 걸려 비참하게 넘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발을 써가며 기어가듯 그를 쫓으려 했다. 입에서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날 해쳤어요. 제가 날 해친 거라고요. 그녀는 유 교수님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그리고 주위에 경멸적이거나 동정적이거나 혹은 순전히 구경하는 복잡한 시선들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원망을 나에게 쏟아냈다. 목소리는 밤 올빼미처럼 처절했다. 서연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결혼식을 망쳤어. 내 행복을 망쳤다고. 이 천벌받을 독한 년. 우리 이씨 집안이 무슨 죄를 졌다고. 너 같은 재수 없는 년을 들여서. 너 두고 봐. 내가 너랑 끝까지 갈 거야. 그때 남편도 마침내 거대한 충격과 수치심에서 벗어난 듯했다. 그는 귀신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특히 내 눈은 더욱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어머니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발을 세게 구르며 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붕괴와 도피의 감정이 가득했다.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아직도 망신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돌아서서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어머니와 반대 방향으로 인파를 헤치고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홀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는 산발이 되고 한복은 구겨진 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나를 저주했다. 그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주위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세상에, 정말 인간도 아니네. 저 김 여사,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자기 며느리한테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사돈네 노후 자금까지 탐내다니. 3억? 정말 제정신인가? 유 교수님한테도 사기치려고 했네. 아들 이민준도 똑같은 놈이야. 어떻게 엄마랑 짜고 저런 짓을. 유 교수님은 정말 팔자사납네.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등을 곧게 폈다. 나에게 쏟아지는 온갖 시선을 무시한 채 휴대폰과 그 가볍지만 태산처럼 무거운 계산서를 손에 꽉 쥐었다. 이 시끄러운 수군거림과 시어머니의 귀에 거슬리는 통곡 소리를 뚫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게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바깥 공기는 밤의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과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잠든 아들을 안고 임시로 챙긴 간단한 세면도구와 그 뜨거운 계산서가 든 가방을 들고 친정집 문 앞에 섰다.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리 감지 센서 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 모자를 비추고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손에 주걱을 든 채 서 있었다. 주방에서 급히 달려나온 모양이었다. 엄마는 졸린 눈을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나와 내 발치에 놓인 가방을 보고 얼굴에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들어섰다. 연우야, 이 밤중에 어떻게 된 일이니? 애까지 데리고 짐은 또 뭐고? 엄마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다. 억지로 평온함을 가장한 내 표정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일단 들어가게 해줘요. 무슨 일이 좀 있어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어서 들어와. 들어와. 엄마는 급히 몸을 비켜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내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아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다. 우리 강아지, 이리 온. 할머니한테 안기자. 아들은 비몽사몽간에 할머니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아빠랑 할머니가 싸웠어. 너무 시끄러웠어. 엄마가 나 데리고 집에 왔어. 엄마의 몸이 확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는 나를 한번 쳐다봤다. 눈 속의 걱정이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래, 무서웠지. 이제 할머니 집에 왔으니 괜찮아. 코 자자. 엄마는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눕혔다. 나는 익숙한 거실에 서서 벽에 걸린 우리 세 식구의 낡은 사진을 바라봤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어디든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엄마는 다그치지 않고 먼저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나를 소파에 앉혔다.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바닥이 내 차가운 손을 감쌌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준이랑 싸웠니? 아니면 그 엄마랑? 엄마는 예리하게 핵심을 짚었다. 나는 물컵을 들고 있었다. 열기가 유리잔을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마음까지 데우지는 못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3억짜리 계산서와 녹음 이야기를 바로 꺼내면 엄마가 충격받아 쓰러지실까봐 겁이 났다. 엄마는 내 침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또 돈 문제니? 그 사람 결혼식 그렇게 요란하게 치른다고 할 때부터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니. 또 너를 들볶았어?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았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계산서를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눈살을 찌푸리더니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미간이 점점 더 좁혀졌다. 얼굴의 핏기도 서서히 가셨다. 마지막에 적힌 3억 8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엄마의 손이 세차게 떨렸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목소리가 변해 있었다. 이게 뭐니? 시그니엘 호텔 계산서가 왜 너한테 있어? 이 3억은 또 뭐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간결한 언어로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내게 계산서를 떠넘긴 것부터 남편이 엄마의 연금과 집에 손대라고 강요한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녹음을 공개하고 시어머니와 유 교수님이 파혼하고 남편이 도망친 것까지 나는 과장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서술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마음 아픔과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변했다. 남편이 감히 엄마의 연금과 집에 손댈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소파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분노로 온몸을 떨며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망할 놈들, 그 이씨 집안, 그 모자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그런 악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우리 모녀를 죽이려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살 뜯어먹고 피 빨아 먹으려는 거라고.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격렬하게 들썩였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나는 급히 물컵을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몸 상하면 안 돼요. 저 안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 뜻대로 되게 두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손을 세게 맞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놀랄 정도였다. 엄마는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파부침선과 같은 단호함과 마음 아픔이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야 해. 그런 불구덩이 같은 집, 사람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집구석에 하루도 더 있으면 안 돼. 연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어. 우리 모녀 굶어 죽지 않아. 걔가 내 노후 자금에 손대려거든. 내가 죽고 나서나 가능할 거다. 엄마의 말은 뜨거운 열기가 되어 순식간에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결혼식장에서부터 가져온 마지막 한기, 한해와 서러움을 녹여버렸다. 억지로 버티고 있던 내 강인함은 엄마가 있잖아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예고 없이 쏟아져 나왔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시야를 흐렸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남동생 연호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막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누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끄러워서 깼네. 그의 시선이 내 눈물 범벅인 얼굴과 아직 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엄마의 얼굴에 닿았다. 잠이 순식간에 달아난 듯 얼굴이 굳어졌다. 누나 왜 울어? 이민준 그 자식이 또 누나 괴롭혔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더욱 세차게 흘렀다. 연호의 주먹이 순식간에 꽉 쥐어졌다. 젊은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시발, 내가 그 자식 찾아가서 족쳐버릴 거야. 진짜 우리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아나. 서연호, 엄마가 날카롭게 그를 불렀다.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너 이리 돌아와. 주먹질로 해결될 문제야? 내 누나가 지금 이것만으로도 복잡해 죽겠는데 네가 경찰서에라도 들어가서 더 걱정 끼칠 셈이야? 연호는 현관에 멈춰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분하게 소리쳤다. 그럼 어떡해? 누나가 저렇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누가 내 누나가 당했다고 그래?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내 누나 아주 잘했어. 똑 부러지게 잘했다고. 그런 집구석이랑은 진작에 연을 끊었어야 했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네 누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혼을 깔끔하게 하고 네 조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야. 괜한 혈기 부리는 게 아니고 머리 좀 써. 연호는 엄마의 호통에 좀 진정된 듯했다. 그는 돌아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마음 아픔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누나, 무서워하지 마.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있잖아. 내가 내일 당장 법대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볼게. 이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이씨 집안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할 수 있는지. 시발, 진짜 인간도 아니네. 나는 엄마를 보고 또 동생을 보았다. 그들의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지지와 보호를 느끼며 이씨 집안에서 짓밟히고 상처투성이었던 차갑고 절망적이었던 내 마음이 조심스럽게 받쳐지는 것 같았다. 다시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목소리는 아직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다음 날 나는 햇살에 잠에서 깼다. 어릴 적부터 자던 친정네 방 침대 위였다. 아들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평온했다. 몇 초간 어젯밤의 그 끔찍한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베개 옆 휴대폰에 찍힌 남편의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머릿속의 선명한 기억들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일깨워 주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오자
거실에서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동생이었다. 엄마, 이 녹음 파일이랑 이 계산서 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젊은이다운 자신감이 묻어나는 연호의 목소리였다. 내가 어젯밤에 친구한테 연락했어. 그 친구가 로펌 다니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혼인기간 중 남편과 그 가족이 아내 측 재산을 침해하려 한 명백한 증거래. 금액도 엄청나고 죄질도 나빠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이랑 양육권 소송에서 엄청 유리하대.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단호했다. 증거 잘 챙겨도 그 이민준이란 놈이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연우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그동안 정이 있는데 정이 무슨 정이야. 연호가 말을 끊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누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 진작에 그 집구석이랑 연을 끊었어야 했어. 엄마, 걱정 마. 그 이민준, 여기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진짜 우리가 만만한 줄 아나.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두 사람은 즉시 대화를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급히 일어섰다. 왜 더 자지 않고 눈이 아직도 부었네. 아침밥은 솥에 데워놨으니 엄마가 갖다 줄게. 깼는데 잠이 안 와요. 나는 식탁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익숙한 집밥의 맛이었다. 그 사람한테서 전화 왔어. 내가 휴대폰 쪽으로 턱짓했다. 여러 통 왔길래 내가 무음으로 해놨다. 엄마는 따뜻하게 데운 두유와 잣죽을 내 앞에 밀어주었다. 신경 쓰지 마. 지가 급하겠지.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또 남편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휴대폰을 집어들어 통화 버튼과 동시에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연우, 드디어 전화 받네. 남편의 목소리는 조급하고 분노에 차 있었고 밤새 잠을 못 잔 듯 쉬어 있었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유 교수님이 이혼하자고 난리고 지금 온 동네 친척들한테 웃음거리가 됐다고. 이제 만족해? 나는 두유를 한 모금 마셨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였다.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자초한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는 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이내 더욱 격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돌아와. 얼굴 보고 얘기해. 유 교수님 찾아가서 설명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일 똑바로 바로잡으라고. 그 녹음 당신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잖아. 일부러 우리를 화나게 해서 녹음한 거잖아. 악의적인 편집? 일부러 화나게 했다고? 나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민준 씨, 내가 그 녹음 다시 한번 틀어줄까? 아니면 당신 생각에 유 교수님이나 그 친척들이 전부 바보 같아? 당신 내모자가 우리 친정 뼈골 빼먹으려는 그 탐욕스러운 속내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는 분에 못 이겨 거친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그 속에는 이치를 따지는 척하는 역겨운 위선이 담겨 있었다. 연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고 아이도 있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제는 그래, 나랑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조급해서 말이 헛나갔어. 하지만 당신도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지. 우리 엄마는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나는 회사에서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당신이 어떻게 고개를 들든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을 탐내서 당신 엄마의 그 구멍난 독을 채우려 했을 때부터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진 거야. 서연우, 그는 다시 이성을 잃었다. 위장된 인내심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너, 좋게 말할 때 들어. 이혼, 그렇게 쉽게 안 해줄 거야. 아이도 데려갈 생각 마. 집 재산도 한 푼도 못 나눠줘. 어제 나랑 우리 엄마한테 그 망신을 줬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당장 돌아와서 사과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
역시 그 위선적인 껍질을 벗겨내니 드러나는 것은 협박과 계산뿐이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연호가 휴대폰을 확 낚아채더니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울릴 정도였다. 이민준, 이 개새끼야. 네가 감히 우리 누나를 협박해? 너 양심도 없냐? 에? 돈? 시발,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은 생각 안 나냐? 똑똑히 들어. 이혼은 무조건 할 거고 우리 누나는 너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법원에서 소장이나 기다려. 이 새끼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다음에 만나면 진짜 죽는 줄 알아. 동생은 욕을 퍼붓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비행기 모드로 바꿔버렸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휴대폰을 던졌다. 누나, 저런 짐승 같은 놈이랑 무슨 말을 더해. 입만 아프지. 엄마도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마음 아픔과 약간의 불확신이 섞여 있었다. 연우야, 정말 마음 정한 거니? 이혼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야. 특히 아이까지 있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엄마의 노후 자금을 탐냈던 그 순간부터, 그가 자기 엄마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던 그 무책임한 순간부터 나와 한 침대를 쓰던 남편은 이미 죽었다. 남은 것은 법적으로 청산해야 할 추악한 꼬리표뿐이었다. 정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런 집구석에 하루 더 있는 건 고문이에요. 이혼해야 저랑 우리 아이가 살 길이 열려요.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나는 연호를 바라봤다. 연호야, 내 친구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시간 좀 잡아달라고 해. 최대한 빨리 변호사님 만나 뵙고 싶어. 문제없어. 나만 믿어. 누나. 연호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이번만큼은 나는 더 이상 그 이씨 집안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며 철 좀 들어라. 친정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라고 요구당하던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다. 손에 쥔 녹음 파일과 그 계산서는 나의 무기였다. 이 싸움 내가 직접 치를 것이고 반드시 완벽하게 멋지게 이길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는 동생 연호가 소개해 주었다. 김 변호사라는 분으로 동생의 대학 동기 선배인데 이혼 소송, 특히 재산 분쟁 전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의 룸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젊고 금태 안경을 썼으며 똑 부러지고 차분해 보였다. 그는 내가 이야기하는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듣고 내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3억 원짜리 계산서 사진과 그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서연우 씨,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제공해주신 이 녹음 파일과 계산서는 증거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서연우 씨 어머니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표현했고, 이를 통해 가정의 정상적인 부담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소비를 충당하려 했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가 남편 이민준 씨와 그 가족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했다는 점도 분명하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는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서연우 씨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 변호사님, 제가 주로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의 양육권인데 반드시 제가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는 결혼 후 모은 공동재산이 좀 있는데 대부분 남편이 투자 명목으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구체적인 행방은 잘 모르고요. 혹시 남편이 이미 재산을 은닉했을까봐 걱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 문제는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과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서연우 씨의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고려할 때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 은닉 문제에 관해서는 그는 노트북을 꺼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서연우 씨, 두 분의 공동명의 통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민준 씨가 주로 어떤 은행을 통해 송금했는지, 관련된 투자 계약서나 대화 기록이 있는지,
아주 사소한 언급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서재에 틀어박혀 지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과거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카카오톡과 은행 앱의 이체 기록을 찾아냈다. 많은 기록이 오래되었거나 남편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투자금, 사업 자금이라고 적힌 불분명한 기록들을 보며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기분이었다. 좌절감이 들 때쯤 은행에 다니는 내 친구 박지은이 생각났다. 그녀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해 자세한 내막은 숨긴 채 옛날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지은이는 의리 있는 친구였다. 두말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주말에 지은이가 노트북을 들고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연우야, 걱정 마. 정식 은행을 통해 거래된 내역은 기록을 삭제했어도 본점 서버에는 거래 요약과 흐름이 다 남아있어. 지은이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조작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네가 아는 계좌번호랑 기간을 알려줘. 내가 교차 검증해 볼게. 우리는 컴퓨터 앞에 머리를 맞대고 몇 년치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크고 작은 금액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많은 이체 기록의 메모에는 투자 프로젝트,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취인 이름은 제각각이었다. 남편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도 많았다. 잠깐만, 지은이가 갑자기 화면에서 물품 대금이라고 적힌 2천만 원짜리 이체 내역을 가리켰다. 시점은 반년 전이었다. 이 수취인 계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는 다른 시스템에서 빠르게 조회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 계좌 예금주 이름이 이수미인데 내 시어머니 김숙자 씨랑 무슨 관계야?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수미, 그건 시어머니의 친동생, 남편의 친이모 이름이었다. 그분, 이모님이세요. 내 목소리가 메말랐다. 지은이는 불분명하게 기록된 다른 몇 건의 고액 이체 내역을 더 살펴보았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연우야, 이것 좀 봐. 이 몇 건은 수치인은 다르지만 자금의 최종 흐름을 추적해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수미라는 분이나 그 아들, 그러니까 내 사촌 시동생 명의의 계좌 몇 개로 합쳐지고 있어. 그리고 시점도 대부분 최근 1년, 특히 내 시어머니가 재혼 준비를 시작한 몇 달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그녀는 화면에 나타난 꼬불꼬불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이거 봐. 마치 친인척 계좌를 통해 자금을 모으거나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나는 그 복잡하지만 희미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는 선들을 보며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몰래 집안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돈은 어머니의 밑 빠진 독 같은 소비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예 모자가 손을 잡고 미리 계획한 것일 수도.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지은아, 이 의심스러운 이체 기록들, 특히 최종적으로 이수미 이모님 댁으로 흘러들어간 내역들 전부 출력해 줄 수 있어? 최대한 자세하게. 문제없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연우야,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거야.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 지금 명확하게 문제되는 것 몇 건만 합쳐도 벌써 1억이 넘어. 그 외에 소액으로 빈번하게 이체된 것들도 천천히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나는 프린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내는 것을 보았다. 그 위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차가운 숫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 그의 가족이 나에게 이 가정에 저지른 철저한 배신이었다. 내 마음은 얼음 동굴로 떨어지는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그 얼음장 밑에서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더 굳은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전부터 나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은 이미 안에서부터 텅 비어 있었다. 출력된 은행 거래 내역서는 탁자 위에 두껍게 쌓였다. 마치 침묵하고 있지만 그 안에 폭풍을 품고 있는 증거의 산과 같았다. 지은이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몇몇 항목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 몇 건 너희 공동계좌에서 남편 사촌동생 회사로 이체된 투자금 총 8천만 원이야. 그런데 그 회사 자본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사업 내용도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랑 전혀 안 맞아.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이야. 그녀는 다른 항목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거 자재 대금이라고 돼 있는데 수취인은 개인 사업자야. 근데 금액이 5천만 원이나 돼. 정상적인 구매 규모를 훨씬 초과했어.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 대표, 내 시어머니랑 같이 고스톱 치는 친구분이야. 시점을 보면 시어머니가 명품 매장이랑 한복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직후야. 나는 표시된 숫자들을 보았다. 합산하니 이미 1억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것은 최근 1년 내에 명백한 의심 정황이 있는 부분일 뿐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내 가슴 속에서 덩어리져 갔다. 그들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이 가정을 텅 비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나는 맞은편에 앉은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입가에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띄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이고 금액이 크며 수취인 모두 남편 측 친인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처분했다고 주장하기에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에서 상대방 몫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서연우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증거들을 바로 법원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선명해졌다. 그 생각은 냉혹하고 단호했다. 바로 법원에 내는 건 그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길이에요.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돈이 아니라 그놈의 체면, 그 위선적인 껍데기니까요. 나는 그 거래 내역서들과 옆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었다. 봉투 안에는 결혼식 계산서 사진과 녹취록 전문이 들어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한 통 한 통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울렸다. 마치 복수의 전주곡처럼. 첫 번째 편지. 수신이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전체 명칭과 감사팀 담당자였다. 내용은 간결하고 요점만 추렸다. 핵심 증거 사본을 첨부하여 이민준 씨가 직위를 이용했거나 설령 아니더라도 그런 의심과 압박을 주기 위해 가족과 공모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렸으며 그 액수가 막대하고 호와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생활이 방탕하고 그의 어머니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심각하게 위배되어 그의 직업윤리와 회사 명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편지. 수신이는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였다. 내용은 김숙자 여사가 호화로운 재혼을 위해 아들과 공모하여 며느리에게 3억 원의 결혼식 비용을 강요하고 사돈의 노후 자금까지 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다. 녹취록 전문과 계산서 사진을 첨부하여 그녀의 행위가 지역사회의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해치고 이웃에게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편지는 유 교수님께 보내는 것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비난보다는 객관적인 어조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결혼식 전후에 보인 진짜 의도와 행적을 서술했다. 그리고 그날 부득이하게 녹음을 공개하여 그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그 역시 속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재산 관리에 유의하시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나는 편지를 각각 3개의 봉투에 넣어 봉했다. 연우가 자원에서 나섰. 누나, 내가 붙이고 올게. 각기 다른 우체통에서 시간차를 두고 붙여서 누가 보냈는지 절대 모르게 할게. 의욕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 때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위안이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상대방이 재산을 더 빼돌리거나 양육권을 두고 다툴 위험이 있으니 동시에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이민준 씨 명의와 공동명의 계좌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민준 씨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나쁜 습관이 있다는 등 아주 사소한 대화 기록이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라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이 편지들을 보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평온해 보이는, 어쩌면 이미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을 삶에 던져지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진짜 힘든 싸움은 법정에서 증거 하나하나를 두고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었다. 연호가 그 수많은 계산과 배신의 증거가 담긴 묵직한 세 통의 편지를 들고 집을 나설 때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망설임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곧 막이 오를 냉혹하고 단호한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편지를 붙인 후 날들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간 듯했다. 남편 쪽에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극도로 찔려서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 쪽은 더더욱 감감무소식이었다. 유 교수님의 단호한 이별 통보와 곧 닥칠 여론의 폭풍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희 씨 집안에서는 소위 가정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몇 번이나 승진과 해외 파견 기회를 포기했었다. 일도 그럭저럭, 실적도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족쇄와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인간관계의 진흙탕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다른 생각 없이 프로젝트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오래 잊고 있던 열정과 뚜렷한 목표 의식이 되살아났다. 우리 회사는 최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규모도 크고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우리 부서는 초기 기획안 설계와 비용 산정을 맡았는데 이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데이터는 방대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기존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집안 어른이 편찮으셔서 휴가를 내는 바람에 그 임무가 나와 다른 두 동료에게 떨어졌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거의 회사를 집처럼 여겼다. 자료를 찾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수만 개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획안의 세부 사항을 수정했다. 예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융통성 없다, 쓸데없이 꼼꼼하다고 비웃었던 내 습관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숫자에 대한 나의 민감함과 인내심은 집안의 그 엉망진창인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하며 충분히 단련된 터라 이제 일에 적용하니 오히려 수월하게 느껴졌다. 며칠 연속 야근을 하며 눈은 충혈되고 허리는 쑤셨지만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간만에 느끼는 충실함과 통제감이 좋았다. 마침내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논리 정연하고 데이터가 탄탄하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선안까지 담은 기획안을 부서장인 최 부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10여 분간 그것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고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제 평가와 약간의 칭찬이 담겨 있었다. 서연우 씨, 이 기획안 아주 잘 만들었네. 최 부장님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특히 이 협력업체 최적화랑 비용 동적 관리 모듈. 아이디어가 아주 세심하고 데이터 근거도 확실해. 이걸로 예산을 꽤 절감하면서도 실행 가능성은 높였어. 예전엔 서 씨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아이디어와 끈기가 있는 줄 몰랐는데 나는 웃으며 별말을 하지 않았다. 3억짜리 계산서와 재산을 빼돌린 남편이 내 잠재력을 끌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절망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법이다. 최종 입찰 발표 날 나는 핵심 발표자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섰다. 아래에 앉은 갑측 대표들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보면서도 나는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
오직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는 확신과 침착함만이 있었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우리 기획안을 설명하며 비용 통제와 실행 가능성의 우위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핵심을 짚어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우리 회사가 성공적으로 낙찰되었다. 회식 자리에서 최 부장님은 특별히 술잔을 들고 내게 다가와 모든 동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던 건 서현우 씨 공이 아주 큽니다. 비용 관리 모듈이 우리에게 큰 가산점을 줬어요. 다들 봤겠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면 진가는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다 같이 서현우 씨를 위해 건배합시다. 동료들이 펀펀히 나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인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고 기분 좋은 취기와 주위의 열띤 분위기를 느끼며 이것이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서현우가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던 그 가정의 진흙탕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첫 번째 실질적인 존엄성이자 직업적 인정이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였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내 눈을 순간 가늘게 만들었다. 술기운이 확 깨는 듯했다. 서현우 씨,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유정훈입니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김숙자 여사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관련 금전 문제를 처리하여 일부 재산을 회수했습니다. 한 가지 부디 조심하십시오. 김숙자 씨가 최근에 서현우 씨를 찾아가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언행이 더욱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문자 끝에는 그의 개인 변호사 연락처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얼굴의 미소는 옅어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내가 던진 돌들이 드디어 진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려 발악하려는 건가? 나는 휴대폰을 챙겨 넣었다. 마음속에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평온함과 만반의 준비가 된 냉철함이 있었다. 좋다. 어디 한번 보자.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후에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누가 더 추악한지. 유 교수님의 문자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그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파도가 우리 집 문 앞까지 밀려왔다.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이는 신나게 논 덕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미끄럼틀이 얼마나 높았는지 흥분해서 손짓 발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열쇠를 꺼내기도 전에 문 밖에서 다급하고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김숙자 여사의 익숙하면서도 날카롭게 변한 통곡과 저주가 섞여 들려왔다. 서현우, 이 천벌 받을 년, 재수없는 년, 너 당장 나와. 네가 날 망쳤어.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문 열어. 그딴 짓 저질러 놓고 문 열 용기도 없냐. 아들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다리를 꽉 껴안으며 머리를 파묻었다. 엄마가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다듬다만 부추가 들려 있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저 여자가 진짜 여기까지 찾아왔네. 미쳤나 봐. 나는 재빨리 냉정을 되찾았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엄마 쪽으로 아이를 살짝 밀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일단 애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문 잠그시고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지 마세요. 연우야, 너 혼자 괜찮겠니? 엄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에게 안심시키듯 그러나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잊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먼저 침착하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녹음이 잘 되는 주머니 위치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야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김숙자 여사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다.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붉게 부어 있었다. 한때는 값비쌌을 그 한복은 지금은 구깃구깃하게 몸에 걸쳐져 있었고 정체 모를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예전의 우아함과 억지로 유지하던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마구 두들기고 있었다. 쿵쿵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입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가 쉬고 거친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나는 문을 확 열었다. 김숙자 여사는 예상치 못했는지 문을 두드리던 동작을 멈칫했다. 관성 때문에 하마터면 안으로 쓰러져 들어올 뻔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 속의 원망과 광기가 실체적인 불꽃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손가락을 맹렬히 들어올려 날카로운 손톱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서연우,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구나. 이 재수없는 년, 망할 년, 내년 때문에 유 교수님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난리고 주민센터에 불려가서 망신은 다 당했어. 네가 민준이 회사에까지 해코지를 해서 걔 직장까지 잃게 생겼다고? 너 천벌 받을 거야. 네 집구석 전부 다 천벌 받을 거라고. 그녀는 말하며 안으로 돌진하려 했다. 마치 통제 불능의 기관차처럼 나는 옆으로 비켜서 문 앞을 단단히 막았다. 그녀가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김숙자 여사님,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일부러 거리감 있고 공식적인 호칭을 썼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울부짖음을 덮을 만큼 선명했다. 분명히 하세요. 여사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여사님 자신의 탐욕과 계산,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여사님과 그 아들이 합심해서 우리 친정돈을 뜯어내려 했던 그 악독한 마음 때문이라고요. 스스로 막다른 길을 택한 거지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개소리 마. 그녀의 침이 거의 내 얼굴에 튈 뻔했다. 손가락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온몸에서 히스테리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녹음은 네가 조작한 거고 그 계산서는 네가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넌 그냥 내가 잘 되는 꼴, 우리 이씨 집안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라고. 똑똑히 들어. 민준이랑 이혼? 어림도 없어. 애도 데려갈 생각 마. 너희 집 재산 전부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내놔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랑 끝까지 가. 내가 매일 여기 와서 난리 칠 거야. 네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고. 그녀는 말할수록 흥분했고 그 소란에 옆집 이웃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위층과 아래층에서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볼품없이 통곡하기 시작했다. 연기는 과장됐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불효막심하고 악독한 며느리 좀 보세요. 이 늙은이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밖에서 바람 피우고 우리 이씨 집안 돈까지 다 빼돌리려고 해요. 이제는 문도 안 열어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세요. 나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심지어 좀 가련하고 우습기까지 했다. 이 사람이 내가 예전에 조심조심 모시고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던 그 시어머니라니. 가면을 벗으니 이토록 추악할 수가. 나는 그녀의 생떼는 무시하고 목소리를 높여 이웃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말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다. 김숙자 여사님, 당신과 당신 아들 이민준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우리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렸습니다. 현재 증거로 확인된 것만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명백한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당신들은 3억짜리 호화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저에게 그 비용을 강요했고 실패하자 제 어머니의 노후 자금과 집까지 사기치려 했습니다. 녹음과 계산서가 증거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 집 앞에 와서 흑백을 전도하고 저를 비방하며 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당신을 소란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것이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경찰과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김숙자 여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특히 은행거래 내역 1억 5천, 경찰 신고, 접근금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녀는 땅을 치던 동작마저 굳어버렸다. 통곡 소리도 목구멍에서 막혔다. 주변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속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세상에, 그랬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서씨, 평소에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3억짜리 결혼식? 어휴,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네. 사돈 내 돈까지 뺏으려고 했다고? 재산을 1억 5천이나 빼돌려? 너무 심하다. 이건 며느리를 죽이려는 거나 마찬가지네.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저런 미친 사람이랑은 말 섞을 필요도 없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전엔 참 점잖아 보였는데 김숙자 여사의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했다.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아마 내가 재산을 빼돌린 실질적인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렇게 강경하게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까지 언급하며 위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벌떡 땅에서 일어났다. 독이 오른 바늘처럼 악독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지만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억지로 세웠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서연우, 너 두고 봐.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 이씨 집안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녀는 이 힘없는 상투적인 협박을 내뱉고는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 속에서 거의 구르다시피 비참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문을 닫았다.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은 사실 식은땀으로 흥건했지만 심장은 침착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번 정면 대결 내가 이겼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엄마가 아들을 안고 안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아직도 겁에 질려 얼굴이 하였다. 엄마는 나를 보며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감과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괜찮니? 아까 밖에서 욕을 얼마나 해대던지.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받아 안고 부드럽게 달랬다. 저 사람이 저럴수록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이에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런 저질스러운 수법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겁먹으면 안 돼요. 나는 김숙자 여사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을 알았다. 남편도 또 다른 수를 쓸지 모른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정면 대결의 승리는 나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사실과 증거로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체면을, 그녀가 가장 의식하던 이웃들 앞에서 완전히 찢어 발겨 발밑에 짓밟아 버린 것이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벌인 소동은 마치 더럽고 역겨운 바람처럼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 이웃들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킨 것 외에는 내 삶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유 교수님 쪽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변호사가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김숙자 여사가 짧은 혼인 기간 동안 유 교수님의 개인 재산을 빼내려 했거나 실제로 여러 핑계를 대고 빌려간 정황 증거를 일부 제공했다. 이것은 그들 모자가 한결같은 행동 방식과 탐욕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이 새로운 자료들을 이전에 수집한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녹음, 계산서 등과 함께 정리하여 김 변호사에게 넘겼다. 법원의 재산보전 신청은 신속하게 승인되었다. 남편 명의와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미처 빼돌리지 못한 자금이 동결되었다. 비록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조치는 차가운 법의 족쇄처럼 그가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고 이 이혼 전쟁의 공소 형세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갔다. 나는 일과 아이를 돌보는데 온전히 집중하며 그 썩은 인간들과 썩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나에게 전례 없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었고
아들의 웃는 얼굴은 나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지역 번호였다. 내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엄숙하고 사무적인 톤의 남성 목소리였다. 서연우 씨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 씨 소속 회사의 감사팀입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서연우 씨께서 이전에 제기하셨던 이민준 씨 관련 사안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상대방의 말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조용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들은 매우 세세하게 질문했다. 주로 남편이 호화 결혼식에 참석한 경위, 거액의 자금이 친인척 계좌로 비정상적으로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정황과 시점, 그리고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이익을 준 정황이 있는지 등에 집중되었다. 나는 아는 부분을 사실대로 객관적인 어조로 답변했으며 상세한 은행 거래 내역 등 서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창가에 잠시 서 있었다. 마음이 어떤지는 나 자신도 잘 몰랐다. 상상했던 통쾌함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라는 담담한 감정이 들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 며칠 후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와 비밀스럽게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목소리를 낮춘 채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가십거리를 전하는 표정이었다. 연우야, 내가 방금 아파트 입구에서 예전에 김숙자랑 같이 에어로빅 하던 장여사 만났잖아.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말을 걸더니 글쎄 이민준이 회사에서 큰일이 났다는 거야. 엄마는 상대방의 말투를 흉내냈다.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았대. 사안이 심각하고 회사에 끼친 악영향이 커서 예전에 걔가 맡았던 프로젝트까지 문제가 됐나 봐. 지금은 직위해제되고 조사받고 있대. 감사팀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걔 엄마 김숙자는 예전에 에어로빅 교실에서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 젊은 나이에 팀장 됐다고. 지금은 찍소리도 못한대. 창피해서 에어로빅도 못 나온 지 한참 됐고 집에 틀어박혀서 사람도 안 만난다고 하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말을 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완전히 예상했던 바였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 엄마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댈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거리낌 없이 가정의 재산을 빼돌렸을 때, 그가 어머니의 그 황당하고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참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공직에 준하는 신분은 빛나는 후광인 동시에 머리 위에 걸린 칼날과도 같다. 청렴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법이다. 그들 스스로 그 명예를 짓밟고 온몸에 악취를 풍겼으니 누굴 탓하겠는가. 저녁에 나는 아들을 재우고 난 후 드물게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호칭도 없이 메마르고 짙은 원망이 담긴 몇 글자뿐이었다. 이제 만족하냐? 나는 그 세 글자를 보며 그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분풀이할 곳 없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바로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만족하냐고? 아직 멀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어리석고 악독한 행위에 대해 치르는 아주 초보적인 대가일 뿐이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에 불과하다. 법의 최종 판결,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야 할 그 돈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짜 결말이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수많은 집들의 불빛을 바라봤다. 따뜻한 은하수 같았다. 한때 나도 남편이 있는 그 집이 나의 안식처이자 이 은하수 속의 한 등불이라고 믿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내 자신과 친정의 이익을 희생시켜 유지하던 소위 행복이라는 것은 모래사장에 쌓은 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파도 한 번에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진정한 안정과 따뜻함은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내 능력과 존엄, 그리고 마지노선을 지키며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남편과 그의 어머니의 말로는 살아있는 반면교사였다. 나의 길은 족쇄를 풀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단단하게, 점점 더 환하게 빛날 것이다. 회사의 프로젝트 낙찰 회식은 마치 스위치 같았다. 내 경력의 가속 버튼을 누른 것이다. 최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더 이상 넓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가 아니라 옆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직접 차까지 따라주셨다. 서연우 씨, 지난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갑 측에서도 특히 비용 관리랑 신소재 활용 부분에 대해 우리 팀을 콕 집어 칭찬하더군. 평가가 아주 좋아. 최 부장님의 어조는 전례 없이 부드럽고 칭찬으로 가득했다. 기존의 책임자였던 박 차장,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단기간에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부팀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지. 내가 임원들이랑 상의해봤는데 서 씨의 전문 역량이나 책임감,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열정과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어. 어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자신 있나? 부팀장이라니. 나는 잠시 멍했다. 예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나와는 먼 자리라고 여겼다. 나보다 경력이 많은 선배들도 있었고 집에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골칫거리들이 산더미였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움, 남편의 무관심은 나를 지치게 했고 감히 승진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마음속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최 부장님의 시선을 마주했다. 거짓된 겸손 없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다. 부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좋아. 최 부장님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소파 팔걸이를 툭 쳤다. 바로 그 패기가 필요했어. 임명 공고는 다음 주에 나갈 테니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하던 일들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도록 해. 앞으로 우리 부서의 비용 관리랑 프로젝트 정밀 관리의 책임은 주로 서 씨에게 맡기게 될 거야.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말했. 사무실을 나서자 바깥은 햇살이 좋았다. 복도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따스하게 내 몸을 감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속이 신선하고 힘찬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승진과 연봉 인상. 이것은 단순히 수입이 늘어나 아들과 엄마에게 더 좋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 서연우가 오롯이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로 이 도시에서 단단히 발을 딛고 설 수 있으며 이전보다 더 높고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당당함이었다. 주말에 나는 아들이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새로 생긴 키즈 카페에 데려갔다.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치 행복한 작은 새처럼 여러 놀이기구 사이를 오갔다. 나는 휴식 공간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마음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 만족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약간 익숙하면서도 머뭇거리는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연우 씨? 고개를 돌리니 평범한 옷차림에 다소 초췌하고 어두운 안색의 여자가 있었다. 예전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의 아내였다. 김 씨라고 예전에 회사 부부 동반 모임 같은 데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친하지는 않았고 그저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다. 어머, 김 여사님, 정말 우연이네요. 나는 예의상 인사를 건넸다. 표정은 평온했다. 김 여사는 내 옆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말투에는 감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억지로 친한 척하려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러게요. 애기 데리고 놀러 오셨구나. 어머, 이 아이가 아들이죠? 이렇게 컸네. 정말 귀엽다. 연우 씨는 얼굴이 정말 좋아졌네요.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고 젊어 보여요. 요즘 잘 지내나 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며 억누를 수 없는 가십과 탐색의 의도를 드러냈다. 민준 씨 일 들으셨죠? 나는 표정 변화 없이 가볍게 응하고 대답했다. 시선은 여전히 볼풀장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아들을 좇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김 여사는 내가 별 반응이 없자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말투에는 나는 다 안다는 식의 애매한 동정 혹은 고소함이 섞여 있었다. 아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직위 해제당할 줄이야. 그것도 감사팀에 불려가서. 듣자 하니 위에서 꽤 엄격하게 조사하는 모양이던데 문제가 작은 게 아닌가 봐요. 아마 힘들겠죠? 직장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김숙자 여사님, 예전에 얼마나 당당하고 멋부리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기가 죽었대요. 유 교수님 쪽에서는 단호하게 이혼하고 그동안 쓴 돈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해서 꽤 보기 흉하게 싸우는 모양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요. 그 집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내 얼굴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내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슬픔이나 통쾌함 혹은 최소한의 동요라도 찾아내려는 듯했다. 나는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말투는 거리감 있고 평온했다. 김 여사님, 다 지난 일이에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제일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제 인생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잠시 멍했다.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멋쩍게 맞장구를 쳤다. 네, 그렇죠. 지난 일이죠. 말 꺼내서 미안해요. 그래도 지금 연우 씨 정말 좋아 보이네요. 듣자 하니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팀장님 되셨다면서요? 그녀는 화제를 나에게 돌려 계속해서 무언가를 캐내려 했다. 그렇게 영양가 없고 가식적인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눈 후 김 여사는 자기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은 다소 허둥지둥하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방향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다. 마치 이름 없는 행인 A를 본 것처럼 남편의 몰락, 시어머니의 곰경. 이런 소식들이 내 귀에 들어와도 마치 어느 멀고 낯선 사람의 사회 뉴스처럼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나의 세계는 나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이미 새롭게 세워졌다. 더욱 단단하고 더욱 밝으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나는 그 집을 떠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곳은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내 모든 것을 고갈시키며 나를 그들처럼 추악하게 동화시키려 했던 진흙탕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의 세계는 그가 없으니 오히려 나 자신의 부지런한 두 손과 명철한 머리로 건설되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들이 웃으며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두 팔을 벌려 향긋하고 부드러운 작은 몸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조금도 덮을 수 없었다. 나의 미래는 내 손안에서 완전히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민준과 그의 어머니,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인과응보를 겪을 것이다. 나와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 인생의 페이지는 그 무겁고 더러운 장을 이미 넘겼다. 법원의 소환장은 예정대로 도착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개정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미리 나를 만나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모든 증거의 연결고리,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변명 전략과 그에 대한 반격 방법까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걱정 마세요. 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며 확신에 찬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완전하고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재산은닉 증거는 명백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서연우 씨의 현재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직위 해제되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불리한 처지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이든 자녀 양육권이든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개정 당일 나는 일부러 몸에 잘 맞는 질 좋은 짙은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전체적으로 냉철하고 유능하며 침착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얕볼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와 동생은 굳이 함께 가겠다며 방청석에 앉아 나에게 무언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장엄하고 엄숙한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과 그가 고용한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다. 남편은 많이 말라 있었다. 뺨은 움푹 패고 안색은 잠을 못 잔 듯 칙칙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구깃구깃하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예전에 그 근거 없는 우월감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옆에는 김숙자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정기를 다 빨린 사람처럼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되는 대로 묶은 채 짙은 색의 낡고 유행 진한 외투를 입고 있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듯 두 손을 맞잡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온몸에서 패배감과 공포의 기운이 풍겼다. 그들 쪽에는 다른 어떤 친척이나 친구도 와주지 않아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재판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상대방 변호사는 그 이체 내역들이 정상적인 가족 간의 금전 거래이자 남편 개인의 투자 행위였을 뿐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시점과 수취인 정보가 담긴 은행 거래 내역, 수취인과 그의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그 소위 투자라는 것들이 아무런 정식 계약서도 없이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제시했을 때 상대방의 변론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다. 판사마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특히 김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 결혼식장 녹음 파일을 재생할 것을 신청했을 때 김숙자 여사의 그 날카롭고 천박하며 계산적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장엄하고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연우계가 감히 돈을 안 내겠어? 우리 이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집 사람이야. 걔네 엄마 돈 나중엔 다 너희들 돈 되는 거 아니냐. 먼저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지. 내일 네가 걔를 닥달해. 내가 시켰다고 해. 이 계산서는 무조건 걔가 내야 한다고. 만약 싫다고 하면 이혼하자고 겁을 줘. 애 때문에라도 분명히 꼬리 내릴 거다. 나는 판사의 미간이 굳게 찌푸려지고 남편과 김숙자 여사를 향한 시선이 심사와 불쾌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귀까지 빨개져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인 듯했다. 김숙자 여사는 온몸을 세차게 떨며 얼굴을 더욱 깊이 파묻었다.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갈 기세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양육권 부분에서는 내가 침착하고 명료하게 나의 안정적인 직업, 상당한 수입, 양호한 주거 환경,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하여 아이 양육을 도울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실제 상황을 진술했다. 또한 나와 아이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아이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건강한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여러 사실을 강조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주로 나와 어머니가 양육, 교육, 병원 진료 등 생활 전반을 책임졌다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제출했다. 반면 남편은 판사가 그의 현재 직업과 수입 상황을 엄숙하게 물었을 때 우물쭈물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어떤 안정적인 직업이나 수입 증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잠시 직위 해제 상태라 수입이 없다고만 얼버무렸다. 판사가 아이의 교육, 일상생활, 미래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더욱 모호하고 논리가 엉망인 답변을 했다. 심지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정확한 이름이나 담임 선생님의 성씨조차 말하지 못했다. 아이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책임감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열은 명백했고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휴정 후 합의를 거쳐 판사는 법정에서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서연우와 피고 이민준의 이혼을 허가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서연우에게 있으며 피고 이민준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에 관하여 피고 이민준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839조에 의거하여 은닉한 재산 총 1억 5천만 원은 원고 서연우에게 귀속된다. 나머지 부부 공동재산 3천만 원 중 원고 서연우가 70%, 피고 이민준이 30%를 분할한다. 피고 이민준은 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 서연우에게 상기재산 분할금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판사의 법봉이 탕하고 맑고 결정적인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겼다.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나는 가슴속에 오랫동안 맺혀있던 탁한 숨을 길고 깊게 내뱉었다. 환희나 격정은 없었다. 오직 공정이라는 이름의 묵직한 무언가가 마침내 겹겹의 안개와 장애물을 뚫고 제자리에 떨어져 완전한 해방감과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은 잿빛 얼굴로 마치 영혼 없는 진흙인형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다. 아직 이 최종적이고 무정한 판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했다. 김숙자 여사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판사를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뼛속까지 사무치는 원망과 절망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지르거나 저주를 퍼붓고 싶어 했지만 옆에 앉은 역시 안색이 좋지 않은 변호사가 팔을 꽉 누르는 바람에 억눌린 흐느낌 같은 소리만 낼 뿐이었다. 김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다. 서연우 씨, 축하합니다.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하며 진심으로 말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엄마는 연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얼굴에는 안도와 감격, 그리고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다. 연호는 나에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넘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지지 않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완전히 패배하여 잿빛이 된 그 모자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엄마와 동생에게로 걸어갔다.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내 뒤에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 이미 분열되고 곧 이행해야 할 판결 때문에 더욱 공궁해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그들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 자신의 능력과 법의 공정함으로 되찾은 깨끗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있었다. 법은 나에게 가장 철저하고 가장 공정한 끝맺음을 선사했다. 법원의 판결문은 마치 공정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단단하고 두꺼운 주춧돌처럼 내 새로운 삶의 발밑에 단단히 놓였다. 나에게 전례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남편이 교묘하게 빼돌렸던 1억 5천만 원은 법원의 강력한 집행 아래 그가 지급해야 할 첫 양육비와 재산분할금과 함께 한 푼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 그 위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나는 흥분해서 뛰어오르지 않았다. 오직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과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이것은 횡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고 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법의 도움으로 심연 속에서 기어이 되찾아온 존엄성이자 보장이었다. 나와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었다. 나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이성적으로 계획했다. 일부는 내가 승진 후 모은 월급과 합쳐 크지는 않지만 구조가 좋고 채광이 좋으며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의 아파트를 계약하는 데 썼다. 위치도 엄마 집과 회사에서 멀지 않아 서로 돌보기 편한 곳으로 골랐다. 무엇보다 새로 나온 등기부등본에 오롯이 서연우 한 사람의 이름만 적었을 때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은 더없이 명확하고 단단했다.
이사하는 날은 햇살이 눈부신 주말이었다. 엄마와 동생이 와서 도와주었고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가득했다. 내가 직접 고른 가벼운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빗무늬를 만들었다. 아들은 텅 빈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다녔고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엄청 밝다. 나 여기 좋아. 연호는 콧노래를 부르며 새로 산 책장을 능숙하게 조립하며 웃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여긴 너랑 엄마의 성이야. 외삼촌이랑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올게. 좋지? 응. 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그들을 보며 완전히 내 마음대로 꾸며지고 구석구석 독립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 공간을 보며 내 마음은 충만하고 평온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여기에는 계산도, 억울한 희생도, 숨막히는 억압도 없었다. 오직 나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곧 시작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날들만이 있었다. 주말에 나는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집에 놓을 장식품과 작은 가구들을 샀다. 아이는 유아용 카트에 앉아 온갖 신기한 것들을 가리키며 우와, 우와 소리를 냈다. 작은 얼굴은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예전에 남편이 자주 가던 터무니없이 비싼 남성복 브랜드 매장을 지나갈 때 나는 우연히 익숙하면서도 초라한 뒷모습을 보았다. 매장 근처 휴식 공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있는 모습. 이민준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는 보풀이 일어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고 옆모습은 헬쑥했다. 떨쳐낼 수 없는 초췌함과 시리에 잠긴 기운이 풍겼다. 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그도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게 마주쳤다. 그는 먼저 흠칫 놀라더니 얼굴에 극도의 창피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그러나 이미 힘을 잃은 원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의 도망치듯 백화점의 붐비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 뒷모습마저 허둥지둥했다. 나는 평온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본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미소 지으며 신이 난 아들이 탄 카트를 밀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이의 끝없는 왜? 라는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하면서 그가 지금 어떻게 살든, 궁핍하든, 후회하든, 여전히 남을 원망하든, 그것은 이미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그의 선택과 악행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나의 세계는 내 손으로 직접 닦고 수리하고 재건하여 날마다 더욱 견고하고 넓고 밝아지고 있었다. 나중에 간간히 우연히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직위 해제 사건으로 결국 문제가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해고당했다. 그 후 몇 군데의 불안정한 직장을 전전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수입은 변변치 않은데 양육비와 예전 결혼식 때 진 빚일부까지 갚아야 했다. 유 교수님이 일부 회수했지만 남은 빚더미는 그의 몫이 되었다. 생활이 꽤 공공하다고 했다. 김숙자 여사는 유 교수님과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다. 예전에 고스톱 친구나 에어로빅 회원들도 모두 그를 멀리했다. 그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원룸에서 얼마 안 되는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고 했다. 한때의 허영과 위세는 자신을 비추는 조롱이 되었다. 한때 그들이 남을 쥐어짜기 위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체면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만 남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입에서 가끔 언급되다가 곧 잊히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다. 나의 삶의 중심과 모든 열정은 이미 현재와 미래에 단단히 닻을 내린 상태였다. 직장에서는 부팀장 역할에 완전히 적응하여
팀을 이끌고 도전적인 프로젝트 몇 개를 연달아 성공시켰다. 위아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 부장님은 나를 더욱 중용하고 신뢰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고 가정사에 발목 잡혀 직장에서 위축되던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혼자서도 한 몫을 해내고 생각이 명확하며 결단력 있고 존중받는 직업 여성이었다. 나는 내 전문성과 실적으로 나만의 위치와 발언권을 얻어냈다. 생활에서는 아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모든 사랑스러운 순간과 작은 성장을 기록했다. 주말에는 공원에 데려가 피크닉을 하고 박물관에 가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유치원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근심 없고 호기심 가득한 웃는 얼굴을 보면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투쟁, 그리고 험난했던 길이 모두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엄마도 계속 건강하게 지내시며 종종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셨다. 손주를 돌보는 평온하고 안락한 행복을 누리며 얼굴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또 다른 평온한 저녁이었다. 나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아래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여유롭게 산책하는 노인들, 서로에게 기댄 연인들을 바라봤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모든 것에 따뜻하고 평화로운 금빛을 입히고 있었다. 아들이 집 안에서 뛰어나와 내 다리를 껴안고 발그레한 작은 얼굴을 들어올리며 혀짧은 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나 배고파요. 나는 허리를 굽혀 가볍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부드럽고 젖네. 나는 작은 뺨에 얼굴을 비비자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오늘 엄마가 우리 아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사왔는데 새우찜 해줄까? 네, 엄마 최고. 아이는 기뻐하며 내 목을 끌어안고 내 뺨에 쪽소리가 나게 뽀뽀했다.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초여름 풀과 꽃의 신선한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나는 품에 안은 묵직하고 따뜻한 작은 아이를 안고 눈앞에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생기 넘치는 풍경을 바라봤다. 마음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 확신,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그 진흙탕을 떠나 친정과 가정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족쇄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나는 나 자신의 두 손과 명철한 머리,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은 따뜻한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따뜻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미래에 또 어떤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고 깊이 믿는다. 나는 이미 모든 풍랑에 맞설 능력과 지혜, 그리고 당당함을 갖추었다는 것을.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돛을 올렸다. 앞에는 더 넓고 더 밝은 별들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